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입니다. 네, 저는 쿱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네, 오늘은 마키아벨리아니즘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또 흥미로운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그 진화 심리학, 뭐 유전, 뭐 진화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게 마키아벨리아니즘이 인간에게 어떻게 진화해 왔지?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다면 네, 이제는 심리학의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보자. 이게 마키아벨리아니즘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전략인지 아니면 아닌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은 뭐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안 좋다는 평이 있으니까 몰래 읽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마키아벨리아니즘을 발휘하면 도움이 돼? 정말 근데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아, 진짜 제 리더의 책상에 이 군주론 책이 탁 놓여져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면은 군주가 되고 싶은가? 막 이런 아찔할까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탄생이 그 마키아벨리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주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이 프린스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 제가 이탈리아로는 이제 프린스 뭐라고 돼 있겠지만 영어밖에 잘 모르니까. 근데 당시에 약간 공국 이런 그 큰 나라의 제왕이라기보다는 그 조그만 한 지역의 어떤 그 왕 이런 사람들을 그냥 프린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약간 왕자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지역에 그 책임을 진 어떤 그 지역의 맹주 역할 이런 사람을 이제 프린스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군주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약간 그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때에 피렌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피렌체에 그 유명한 가문이 있었잖아요. 네. 무슨 가문이죠? 갑자기 메디치였나요? 메디치. 그 메디치 가문에다가 나 이렇게 훌륭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니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들면 나 좀 채용해 주세요. 이런 제안서 같은 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에게 뭐 그냥 너무 쉽게 좋게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필요할 때는 나쁘게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좀 나쁜 부분이 부각돼 가지고 권력자들은 어, 권력이 있으니까 휘두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아니즘이 되게 나쁜 것으로의 인상이 이렇게 잡혀져 있죠. 실제로 막 그 심한 말들이 써 있거든요. 군주론에 보면.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선할 때는 선하게 해라. 근데 만약에 위협을 느낄 때는 가차 없이 처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오늘날 조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 맞나?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나를 좀 너무 깔보는 건가? 내 리더로서의 권위가 그래서 안 쓰는 건가?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좀 하라고 하면 뭔가 버티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건가?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군주의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심리학계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5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마키아벨리언심과 지능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사회 행동에서 다양한 전략 중의 하나인 마키아벨리언이즘. 세 번째는 빠르게 배신하는 어떤 사회 전략 중의 하나. 네 번째는 상태와 기질적인 부분. 마지막 5번째는 구체적인 진화적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논문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한 결과를 이제 검토를 한 거죠. 이게 리뷰 페이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능. 근데 지능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키아벨리언이즘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인간의 지능과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이 마키아벨리언이즘을 이렇게 잘 구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게 유리한 거라면? 근데 보니까 연구해 봤더니 그냥 상관성이 없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의심해 볼 만한데 마키아벨리언이즘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은 안 좋은 거일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지능의 발달이 왜 발달했는가를 이제 보면 자연을 상대로 하면서는 그 정도 지능이 필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연을 상대로 살잖아요. 물론 동물도 사회를 무리를 지어서 살긴 살지만, 근데 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능이 발달한 데에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대상이 맞아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지능이 어디까지 갔냐면 상대를 죽이는 방법을 알 만큼 지능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내 목을 조르면 나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레바이던에 나오는 홉즈의 이제 주장이 그런 거예요.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격력이 되게 높아질 만큼의 지능이 생겼고 또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방어할 만큼의 지능이 또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즘의 높은 사람과 지능이 높은 사람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별 상관관계가 없더라. 네. 네, 그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스텔라는 이제 지능이 높아 보이는데 마키아벨리언이즘도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지능이 높은데 마키아벨리언즘도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따져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맞습니다. 그 이제 진화는 예를 들면 이제 지능은 높아 보이는데 마키아벨리언이즘도 높아 보이. 아니, 농담이에요. 네. 지능과 성공에 대한 부분은 9개 연구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뭐 IQ, 평균 학점, 그리고 디짓 스팬 테스트 같은 이런 다양한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랑 연결을 시켜봤지만 이 9개 연구 모두 상관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니즘이 되게 높은 것, IQ가 되게 높은 것 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의 성공이랑 뭐 특별한 연결이 있진 않다라는 게 바로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요 부분을 읽으면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데블스 플랜 그게 떠올려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룹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 그룹에 뭔가 리더가 등장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 뭔가 되게 전략적인 어떤 의견을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전략을 잘 말하는 사람이 약간 지능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꼭 마키아벨리언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뭐 이런 것도 재미난 관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논문에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이 마키아벨리아니즘이 실제 성공과 어떻게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연구 논문도 2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성공을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마키아벨리아니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마키아벨리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마키아벨리언이즘을 평소에 얼마나 장착하고 사셨는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처세술
좋았던 좋았다고 생각됐던 그 분 그쵸.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은 정말 조금 이런 상황, 돌아가는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하고 빨리 알아채고 그런 성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꼭 그게 꼭 마키아벨리즘과 연결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상황에 조금 유연하고 빠르게 그렇게 좀 대응했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조작을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느냐, 타인의 이익을 구하느냐, 뭐 이런 네.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상황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뭐 이런 민감한 상황일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면 나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려면 결국은 그런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예,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러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 다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다 조작 아니야? 뭐 이런 거랑 구분이 좀 안 되는 엉성함이 있구나.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치밀한 개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도 뉘앙스가 흐르고 있어요, 논문에서.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회 행동에서 다양한 전략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마키아벨리언이즘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 전략에서는 뭐냐면 빨리 배신하자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언이즘은 배신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배신을 하면 내가 빠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배신이라고 하는 건 이득이 없을 때 배신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 과연 이득이 되는가? 진짜 이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여러 게임 이론이나 이런 것에 이제 연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이 마크가 로우 마크보다 지능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료들에게는 더 지능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때요? 그렇게 좀 속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딴맘을 먹고 있다거나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이었어. 근데 처음에는 너무 그럴듯해 보였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다단계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라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좀 너무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지 않나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키아벨리언이즘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동료랑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같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다가 감정이 북받치니까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You are not the only one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다.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리고 그날 밤은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다음 날 알았어요. 이 사람이 사장님한테 가서 담배를 피면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자신 없어 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팩트를 왜곡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그날 밤의 상황과는 아주 교묘하게 뭔가가 다른 면으로 전달이 된 거잖아요. 마키아벨리언이네.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팩트의 왜곡은 없지만 뭔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 나의 솔직함이 도구화되었었나? 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근데 문득 그 사례가 지금 이 논문의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게 아마 전형적인 배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게 성공적이냐 삶에서 업무 성과나 삶에서 성공적이냐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계속 성공적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걸 배워서 열심히 구사하는
그런 게 우리 리더십 훈련에 이제 그런 거 막 훈련을 시켜야죠. 어떻게 상대를 조작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도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지를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네, 말했던 네. 그분의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뭔가 해서 자신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포장하고 성과를 거두는데 유리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분에게 과연 장기적인 성공이나 유익일지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논문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게임 이론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성공한다. 그럴듯해 보인다. 뭐 또는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막 뭔가 위로를 구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사회를 구성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별반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티포텟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티포텟 전략인데 이게 가장 그래도 살아남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크는 맨날 그렇든 말든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크. 그다음에 하이마크는 무슨 소리야 이용해 먹어야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게 약간 하이마크. 여기서 로마크 하이마크는 마키아벨리아니즘이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티포텟이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험실 연구여서 좀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인생의 컨텍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연구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MZ의 뭐 전략들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회사에 충성하지 마. 너 손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유리할 것 같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빼먹을 거 빼먹고, 그 다음에 내 유리한 것들을 그때그때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한 2년 하다가 다른 회사 옮기고, 뭐 이제 이런 전략들을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딱 마키아벨리아니즘하고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나중에 한 10년이나 20년 지났을 때 정말 성공적인 사회에서의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에서는 그에게 선택권이 있고 그게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장기적일 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사회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지.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분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야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 평판에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이건 동물사회 연구에서도 되게 많이 입증이 됐다거든요. 뭐 그 돌고래의 뭐 그런 실험이라든지 또 원숭이, 침팬지 실험 이런 데서도 배신한 사람은 나중에 다 사회에서 배제되더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거죠. 저자가 이제 두 번째 마키아벨리아니즘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 하이마크들은 중앙 무대를 차지하고 되게 작은 그룹, 소그룹 상황에서 리더십 역할을 이제 자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이런 거 나가서 내가 반장 되고 부반장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럼 약간 하이마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실제로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뽑히는 사람조차 하이마크가
그 뭐죠? 선출되는 경우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히틀러였고 히틀러는 놀랍게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몇몇 대통령들에 대하여 저 사람이 되는 걸 되게 신기해하고 그 되게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되지? 막 이런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이마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개념으로 보면 하이마크일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일시적으로 리더로서 등장하게 되는 일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조작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조작을 당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한테 넘어가듯이. 다만 그것이 계속되느냐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되더라. 장기 효과에 있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언이즘이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실 환경에서 조금 더 하이마크와 로우마크를 좀 분별해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실험실 상황이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혁신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된 그런 상황들을 포함을 하면은 하이마크가 로우마크보다 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투철해서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마크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환경, 그 특성을 조금 더 식별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한 연구를 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주식 중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약간 조작적인 걸 권장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진 회사가 있고 그런 비윤리적인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보니까 모범적인 행동을 권장하는 회사에서는 그 하이마크가 별로 성과를 못 냈고 반대에서는 좀 성과를 냈던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1993년도에 슐츠가 했던 연구에서 보면은 그 쿠가 말씀 주신 기업이 이제 9X 기업인데 긴밀하게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뭔가 규칙이 중요한 그런 기업이란 특징이 있고요. 직원들한테는 판매 매뉴얼을 나눠주는데 이걸 꼭 준수해라. 그리고 뭔가 잠재 고객 같은 걸 지정해주고 커미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래적 조작을 사실상 하기가 불가능한 조직 이런 데서는 로우마크인 사람들이 더 성과를 잘 내는 특성이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이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에 써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메릴 린치, 쉬얼슨, 리만, 헐은 이런 조직의 경우에는 구조가 되게 느슨하고 각각의 개인기의 그런 개인기를 발휘를 잘 할 수 있고 그 개인기를 통해서 선동하거나 거래를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경우에는 판매 매뉴얼 대신에 간략한 제한 템플릿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객 풀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커미션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이럴 때에는 하이마크가 이 단기 실험실 실험에서는 더 훨씬 성공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그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다.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사실 너무 명백하잖아요. 배신하는 이유는 단기적 성과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혼나지 않을 거니까 칭찬받을 테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부모가 얘는 좀 거짓말을 자꾸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은근히 그를 이제 통제와 감시의 그 망을 되게 촘촘하게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그게 그 바람직한 전략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닐걸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네. 아니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촘촘하게 장기적으로 한 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 삶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아니즘의 이것을 이제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성공하는 상황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장단기 부분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건 그냥 다양한 행동 전략 중에 하나일 뿐 맥락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조직이 내가 하이마크의 행동을 하는 게 더 이로운지 로우마크 행동을 하는 게 더 이로운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수익이 2배씩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정한 성과가 그렇게 포장되어서 보이는데 사실 전말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고객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하네 하고 이제 이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로우마크가 뭐 도덕군자는 아니다. 로우마크도 거짓말을 가끔 하긴 한다. 네. 네, 그렇다는 것도 이제 잊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마키아벨리언이었어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갑자기 뜨끔. 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네.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마키아벨리언이즘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이어 보일까라는 거에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게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조작을 했다라고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익을 좀 볼 것 같아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그 옆에 있고 싶고 그러다가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신뢰를 공공의 쌓고.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으로 네.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 여기 이제 하이마크의 전략이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 전략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퍼스트 스트라이크가 뭐냐면 선빵을 때린다. 네. 선빵을 날린다. 그리고 로우마크는 이제 맞대응 전략, 네. 팁포텟 전략. 네. 너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 너가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게. 이제 이런 전략을 쓴다. 네. 겁니다. 방금 쿠가 짚어주신 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빠르게 배신하는 사회 전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 감독자 상황에 대한 그 연구했던 실험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 다 배신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네. 또 놀랬어요. 맞아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들 배신하고 살았는지. 네. 1980년도 그리고 1976년도, 79년도, 91년도 이때 연구한 4개의 논문을 같이 결합지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때 근로자와 감독자 상황에서 하이마크와 로우마크인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요. 네, 네. 과연 어떻게 줬을까? 저도 좀 실험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건 어디 가서 할 수 있지? 네. 했는데 감독자 1은 근로자가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의심하고 주기적으로 도둑질 하나 안 하나 모니터링을 했대요. 네. 그리고 감독자 2는 그렇게 의심하기보다는 더 신뢰하고 직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인가? 두 번째가?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재택근무예요. 완전 믿어주냐 아니면 네, 네. 근무 시간에 이제 일 안 하는 거는 사실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실제로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잠을 잔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하이마크인 사람은 한 놈도 이렇게 근무 시간에 노는 꼴을 못 보겠어. 네. 이럴 거고 이제 로우마크는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또 감시가 다를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당사자가 또 로우마크 하이마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직지신공을 청취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그 시기에 자동으로 이 실험에 참여를 했던 거네요. 참여했죠. 저를 포함해서. 참여했어. 그럼요. 네. 나는 로우마크인 게 증명된 것 같아. 나 감시 하나도 안 했거든.
우리 회사는 진짜 감시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나는 감독자 1위였는지 2였는지, 내가 만약에 구성원이었다면 나의 리더가 1위였는지 2였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근로자 대다수는 나를 불신하는 감독자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마크는 95%가 평균 0.8부를 훔쳤고요. 로우마크는 86%가 평균 0.9부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이마크, 로우마크 할 거 없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되게 신뢰해준 감독자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감독자. 이때는 하이마크가 훨씬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높았고 로우마크는 비교적 그렇게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마크는 81%가 평균 1불, 로우마크는 24% 많이 낮아졌네요. 네. 평균 돈도 많이 낮았어요. 0.25불이 이렇게 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리더가 나를 신뢰해줄 때 이 하이마크와 로우마크 사이에 이런 차이가 보이는 지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저기 입사 프로세스에 이거 저 마크 테스트 넣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네. 이 다른 연구 저기 검사한 거 공개했잖아요 저희한테. 네. 그래가지고 다른 통과. 그쵸. 65점이 이제 평균인데 65점보다 낮았어요. 네. 아, 네.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희 코로나 재택 기간에 우리 회사의 그럼 생산성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도 되나요? 다른 그랬겠죠? 회사에 비해서? 네. 이제 훔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네. 생산성 얘기는 아직 없어가지고 그 연구를 하지 않아서 아니 예. 회사의 훔치지 근로 않을 시간을 것, 훔치지 열심히 했는지는 않았으니 모르겠다. 네. 적게 훔칠 뿐 로우마크도 24% 정도는 이제 훔쳤다. 아주 네. 적게 훔쳤다. 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 이제 한번 워크숍에 가서 저희 그 멤버들끼리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진실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재택하면서 뭐 실제로는 일을 안 하고 뭐 잠을 잔 적이 있다, 없다. 이거 진실 게임 했는데 다 있다가 다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없을 수가 없죠. 네, 그게 어떻게 네.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되게 차별점이라고 제가 생각이 하는 게 그런 걸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물었을 때 모두 손을 드는 그 모습 그게 좀 되게 다르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속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잤는데 그렇죠. 안 잔 것처럼. 근데 다 손 들었다라는 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훔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네거티브한 행동이지만 뭐 오히려 보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까지는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을 거예요. 쿠가 그 로우마크와 하이마크가 선택하는 그 행동 전략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기가 보니까 처벌에 대한 특징도 다르다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공모한 절도를 관찰한 여성 참가자들 이런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하이마크는 반성한 사람들에 대하여 더 처벌을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속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반성을 했다는 거는 저건 진짜 위장이다. 이제 저거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상황을 조작하는 네, 거다라고 또 보는 상황을 거죠. 조작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우마크는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더 처벌했다. 반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야 이제 내가 너랑 같이 지낼 수 있을 텐데 반성도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되게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마크일수록 다른 사람도 나 같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최근에 이제 이 정치 상황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기들이 막 조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쟤도 지금 그 상황에 있었는데 쟤도 뇌물을 틀림없이 받아먹었을 거야라고 보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연상이 됐어요. 요 부분을 읽으면서. 네. 그다음에
타인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워서 타인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마크의 특징이다. 그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서 타인을 덜 돕는 편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공감 척도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공감 척도와도 비교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거 혹시 데이터 갖고 있어요? 네, 네. 공감 테스트 점수랑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1985년도에 이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이마크는 공감 능력이 좀 낮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하고 마키아벨리언이즘하고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오버랩이 상당히 됩니다. 되게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 마키아벨리언,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나르시시스트 요 세 개를 그 다크 트라이아드라고 그래서 인간의 어두운 면세 같이 음,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내 동료 그 사람 역시 사이코패스였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이코패스의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쵸. 질병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를 분리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해서 1970년대 또 이런 말을 해주신 학자도 있는데요. 이 하이마크라고 해서 완전한 악당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듯이 로우마크라고 해서 꼭 사회적 미덕의 귀감으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 완전 극단은 아니고 누구라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하이마크는 게임에서 연합을 엘라이를 만들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 데블스 뭐였죠? 데블스 플랜이라는 그 게임에서도 다 그 걱정을 해요. 배신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이마크가 이제 배신을 많이 하고 그 연합을 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우마크도 거짓말이나 속임수, 비윤리적인 행동을 안 저지르는 건 아니다. 저지르기는 한다. 그리고 하이마크는 정서적인 유대보다는 결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에 대한 부분이 또 다뤄지고 있는데 그 로우마크인 분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좀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잘된 것, 잘못된 것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 하면은 동참하는 경향도 있더라.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는 포인트가 정서적 지원과 지지에 대해서 특별히 로우마크 분들은 더 동기부여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하이마크인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 더 뛰어나다라는 그 한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뭔가 네. 이 사회관계 이것저것들이 떠올려지는 그런 논문인 것 같고, 마키아벨리언이즘이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이유가 그래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니까 내가 실패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거고,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이 어떻게 귀신같이 또 알아채고 또 응징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뭔가를 기억할 때 어떤 이미지나 키워드로 기억을 하려고 애쓰는 편인데 이 마키아벨리아니즘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이미지는 약간 히틀러, 뭐 네로, 이런 폭군 막 이런 리더의 매우 이미지였어요. 강한 예, 예. 마키아벨리언. 근데 네. 지금 뭔가 자꾸 하이마크와 로우마크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다시 좀 거기에 추가되는 이미지가 사기꾼, 갬블러의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전형적인 그 폭군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또 이름도 이게 군주론이라는 네, 이름을 네, 달고 네. 있다 보니까 정말 최상위 리더, 뭐 국가적 리더 이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서. 네.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하이마크의 특징들, 로우마크의 특징들을 보다 보니까 둘 다 나에게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게 좀 보였던 것 점수 같습니다. 공개하는 겁니까? 저도
어젯밤에 해봤는데요. 네, 달이랑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네, 그 저는 100점 중에서 45점 정도 나왔고. 오, 큰데요? 매우 낮은데? 아, 그래요? 네. 매우 낮은데? 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위치적으로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또 논문을 보다가 좀 실망스러웠던 게 뭐 하이마크라고 해서 꼭 너무 나쁜 것도 로우마크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아, 더 나, 좋은 나 것도. 로마크 입증됐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하니 실망스러웠군요. 그럼 어떻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쿠가 이 마키아벨리아니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그 URL을 어디에 올려두셨더라고요. 어디에 올려두셨죠? 네, 그 저기요, 그 뭐죠? 제 브런치, 아, 국이욱의 네. 브런치 찾으시고 마키아벨리아니즘 국이욱 이렇게 치면 아마 브런치 포스팅이 검색에서 나올 겁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 논문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공감 테스트와 이 마크 테스트는 마키아벨리아니즘 테스트인데 네. 마크 4가 최신 그 테스트거든요. 무료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몰래 해보세요. 네. 문항도 20문항밖에 되지 않아서요. 네, 네. 금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정규 분포포를 보면서 아니 내가 여기에 놀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공개할 마음을 먹고 테스트를 하시면 약간 테스트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절대 나만 볼 것이다라고 하고 솔직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그 진단의 자가 진단의 중요한 부분을 쿠가 또 이렇게 콕 짚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스텔라는 우리한테 말할 각오를 하고 테스트를 했겠지. 아마 무의식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밤에 다시 다시 한번 그 진실의 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키아벨리아니즘에 대해서 심리학계 연구 결과 5가지 중에 3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내가 학습이 좀 어렵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스칼라에서 논문을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 브런치에서 마키아벨리아니즘 학술적 검토 국이육 이렇게 검색하면은 정리된 내용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우리 심리학계 연구 결과 4번째와 5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